안녕하세요. 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USA입니다. 미얀마의 민중을 지지하며 김필성 변호사님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인류 역사와 전쟁은 항상 함께했다고들 합니다만 전쟁의 양상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짓던 민간인들이 전쟁 나면 농기구 또는 그와 다를 바 없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섰죠.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전쟁도 전문가가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군인이 등장했죠. 가능하면 많은 전업군인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에 유리했기에 발전된 문명은 가능한 많은 전업군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명은 전업군인 확보에 사활을 걸어 문명의 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스파르타나 중세의 몽골처럼 말이죠. 이렇게 군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등장했고 지금도 세계사 공부할 때 우리에게 암기해야 할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전쟁이라는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전쟁 수행 형태, 이른바 동원은 근대에 와서야 정착되었습니다. 보급을 중시했던 로마 제국 정도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동원은 19세기 정도에 등장합니다. 동원은 단시간에 대규모로 조직된 징집을 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일시에 끌어내어 전쟁에 집중 투입하는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깨달은 거죠. 이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쟁이 국가의 돈과 자원을 빨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첨단 무기와 식량, 생존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승리의 관건이 되었죠. 결국 전투병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한 보급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겨우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후방의 지원 조직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한 승리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진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침 이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수단, 폭격기도 등장했으니까요. 이들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의 폭격기가 만들어진 것은 2차 대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 유명한 커티스 르메이 등이 이 생각을 실현했죠. 그 결과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전략적 폭격이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드레스덴 공습, 도쿄 공습, 베를린 공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공습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후방의 군비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가뜩이나 생산력 부족에 시달렸던 추척국에게 큰 피해를 입혔죠. 무차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공포에 질려버렸으니까요. 중세 이후 자취를 감췄던 죽음의 공포가 다시 사람들을 잠식했습니다. 징기스칸이 효율적으로 써먹었다는 그 공포 말입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했던 것이 2차 대전 마지막을 장식했던 원자폭탄입니다. 당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지만 미쳐버린 대본영은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인들을 절망하게 만들 수단이 필요했고 원자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냈죠. 2차 대전을 통해 우리는 적국 후방의 주요 도시들을 무차별 폭격하여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벌어진 전쟁은 모두 이런 방법을 전면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양상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벌어진 가장 큰 전쟁 중 하나가 베트남전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도대체 왜 졌을까요? 미국이 무기나 병력이 부족해서 진 것은 아닐 텐데요. 베트남 전쟁사를 살펴보면 북베트남군이 정말 잘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베트남군을 이끌었던 고 응우옌 지압 장군은 2차 대전의 명장들 누구와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 장군이 군사의 천재였어도 미군이 작정하고 다 쓸어버렸다면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베트남군은 게릴라전을 전면적으로 펼쳤습니다. 미군은 주변의 민간인이 갑자기 군인으로 돌변하는 지옥 같은 경험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후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은 끔찍한 더위에 시달리며 밀림 속에서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게릴라들을 계속 상대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2차 대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을 다 쓸어버리고 민간인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 글을 듣는 분들 전부가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미친 짓입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정치의 연장입니다. 전쟁 역시 정치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클라우제비츠의 말로 유명하지만 사실 손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리입니다. 손자가 말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자의 말처럼 전쟁은 다른 정치적 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정치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민간인을 마구 학살한다면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전은 냉전 상황에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미국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런 미국이 베트남의 민간인을 학살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은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미군이 죽었고 궁지에 몰린 미군들은 베트남의 민간인들도 죽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군은 베트남을 포기하고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인권 등을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이니까 베트남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전쟁은 정치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느끼는 정치적 압박은 미국이 훨씬 심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람을 마구 죽여도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애를 먹었고 중국이 중월전쟁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 다 핵 보유국이니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에 핵폭탄을 날려 손쉽게 상대를 굴복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전쟁은 정치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독재 정권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특히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의 기준에서는 그 자체로 최악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민중의 반대에 봉착했습니다. 무식한 군인이었던 그는 20세기 초반의 폭격 지상주의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 본보기로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광주 이후 7년 동안 그의 선택은 겉보기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광주에서 선택한 방법은 정치적 수단으로는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80년 광주는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국민들에게 민주화의 열망을 깊이 심었습니다. 전두환은 철권 통치를 폈지만 그의 통제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는 임기 말 직선제 개헌을 하고 권력의 연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87년 그가 굴복했던 것이 광주를 뉘우쳐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똑같은 학살자입니다. 그런 그가 87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80년 광주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아픔은 그 이후 이 나라의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군사 독재 잔당의 저항은 끈질겼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전두환이 80년에 최악의 정치적 오판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 지난 촛불혁명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들과의 정치적 투쟁에서 민중이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등이 당시 계엄을 획책했다는데 만약 그랬다면 끔찍한 정치적 실패였을 겁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히 80년 광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과 달리 민간인이 학살이 정치적 패착이 된 까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패권 국가들이 약탈에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200년 전의 제국주의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의 미국도 200년 전 식민지를 약탈하던 서구 열강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마오에 대한 종교적 숭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오는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민주주의와는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멀리 있던 나라지만 문화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천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천안문에서 학생들을 학살하면서 그 당시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그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천안문의 기억을 지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제가 실패해서 중국 공산당이 몰락하든 통제가 계속 강화되어 중국이 전근대적 독재 국가로 몰락하든 천안문의 기억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우리나라의 이승만,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당장 생각나는 케이스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얀마의 군부 역시 최악의 정치적 패착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얀마 군부는 한 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더 극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당장은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결국은 패배할 겁니다. 그러나 미얀마 민중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미얀마 군부의 빠른 패배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민간인 학살이 더 이상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부를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움직입니다. 미얀마를 보고 80년 광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80년 광주는 절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얀마 사진에서 80년 광주를 떠올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얀마의 민중을 지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USA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